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한 달 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종로여관 화재에 이어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까지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시스템이 빚어낸 총체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천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또다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취약한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의 잇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거점과 매뉴얼 부재, 불법 무단 증축과 편법 인력 운용, 관리 감독 소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난 제천 화재처럼 불법 증축, 소방설비 미비 등 안전 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에 오고 계십니다. 일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캠페인용 대책,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 목소리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2의 밀양 참사를 막게 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기술사의 조영선 부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연권웅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또 밀양 세종병원 대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유독 큰 지금 화재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특별하게 그런 화재 사건들이 많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언론들에 주목해서 그러는 것인지 실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인 전체 화재 건수는요. 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예. 유독 세종병원 화재, 제천 화재 최근에 이제 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불안감, 국민적인 재난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조 회장님, 평상시에 이렇게 수십 명씩 화재 참사로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흔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보자면 이번 상당히 그래도 연거푸 지금 있었으면은 30명 내외가 지금 사망하게 되면 큰 참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유는 아마도 지금 앞으로 노후된 건물들 또 지금 방화구역이나 계단실 관리라는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아마 이런 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이제 횟수가 늘었다기보다는 대형 참사를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특단의 대책처럼 얘기했습니다만 2015년부터 원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었죠. 2015년부터요. 네, 맞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라든가 네. 몇몇 사건을 계기로 네, 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때는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큰 재난 사건 이후에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왔었는데요. 이번 그 밀양 화재 사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2개월간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은 사후 약방문 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인 이 법령의 부재들, 또 소방 점검의 문제들, 또 소방 인력의 부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2달 동안 29만 건을 점검해봤자 이 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태부적인 상태이고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네, 이영주 교수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제로 뭐 이제 이런 화재 사고를 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을 실시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진단의 기간이라든지 또 진단을 하는 이 대상의 숫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지적 건수라든지 적발 건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미 노출됐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또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좀 더 사회적으로 또 안전을 또 챙기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고요. 다만 또 이러한 대상들을 선정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대부분 초고층이라든지 초대형 건물들 이런 이제 대규모의 좀 보여주기 좋은 건물들에 대해서 이런 대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소규모의 이런 노후화되거나 이런 취약한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조영선 부회장은 2015년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반 위원으로 활동. 예, 15년, 16년, 17년 3년 다 하셨네요. 예, 그래서 주로 그럼 어떤 것을 지금 점검하는 겁니까? 지금 발전소나 산업 시설들을 많이 봤고요. 예. 근데 지금 그 보고서 전문가들이 보고서에 이미 진단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다고 해도 진단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예. 다만 그 진단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결국은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정확하고 그 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지 진단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여러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개년도 그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나온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율은 한 10% 미만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 화재 이후에 무한 사과를 정부 차원에서 했죠. 그리고 나서 이낙연 총리가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특별한 처방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군요. 그러니까 매년 그 봄철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뭐 밀양화재라든지 제천화재 때문에 이제 그쪽 시설을 중심으로 좀 더 예. 안전진단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또 염두에 둬야 될 걸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군요.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산업화에 성공했다 해서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지금 화재 스타일이면은 선진국도 있나요? 후진국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전체적인 화재 통계를 저희가 뭐 화재 안전에서 선진 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화재나 일반적인 화재로 인한 사망자 건수는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의 화재를 중심으로 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재난이 후진국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화재, 예. 한 건당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일으키는 대형 화재가 이러한 선진 외국보다 많기 때문에 잔잔한 화재보다 큰 화재에 국민이 한 번에 받게 되는 재난에 대한 충격,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그 화재 안전,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에 인명 안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배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건물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건물의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그 건물의 기능에 따른 용도 구분을 하고 규모, 즉 층수나 바닥 면적에 따라서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기능하고 위험도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화재 자체가 횟수로 보자면은 많은 것은 아닌데 대형 화재가 좀 많다고 그러군요. 거기다 지금 인명 안전에 관한 의식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 의견을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예. 사실은 저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이렇게 대형 건수를 하는 것보다 유형별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진단을 정확하고 롤모델을 하는 거, 안전한 건물의 롤모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집져주기 이런 행사 방송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이 건물에 국민들이 과연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처방에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점 파악 개선해서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아서 국민들이 알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뤘으면 합니다. 예,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염 교수님. 예, 지금 제대로 된 진단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실정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화재 참사 후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는 뭐 층수 30층 이상에는 건물에 예.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에 11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6층 이하 건물은 무조건 설치하도록 지금 바꿨던 그런 상태이고요. 예. 또 제천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때 소방차 때문에 진입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 개정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그랬죠, 예. 사실 이번 지금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되어 있고요. 만들어졌고 올 6월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이 돼서 6월까지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6월이 지나서 만약에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 병원 시설 같은 경우는 다중이 이용하는 특히나 이제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그런 곳이어서 일단 즉각 피난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좀 법령이라든지 또 피난 구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점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에도 지금 네 분 전문가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왜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됐을까요, 이영지 교수님? 실제로 이제 이런 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화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 확대 과정,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규제 강화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빠른 어떤 조치에 관련된 요구의 목소리가 컸고요. 예.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또 굉장히 빠르게 뭔가 시책을 내놓고 또 대응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로 정책이라든지 규제가 강화되어 온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앞서서 다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요양병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당시에 요양병원이 문제가 되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만을 세웠단 말이죠. 예. 다만 근데 그 당시에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본다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재해약자인 노약자 또 환자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런 규제의 폭을 넓혔다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인의 진단이라든지 또 이런 대책의 어떤 효율성 또 이런 부분들의 효과성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좀 차분히 정책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에 밀양의 세종병원의 경우도 요양병원하고 나란히 있었지만은 그냥 나머지 지금 세종병원 자체는 요양병원으로서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요양병원 용도로 일부를 썼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두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또 그 연결 브릿지를 통해서 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용도가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달라지면서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기준들도 다르게 적용돼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실제 사용과 위험 용도와 위험성과는 좀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증개축 문제입니다. 이번의 경우도 세종병원도 불법 가림막이라든가 용도 변경 여러 가지 문제가 됐죠. 더 크게는 2014년에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도 중심이 무너지게끔 용도를 변경했었고 평형수 문제도 생기고 그랬었죠.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불법 중개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허가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정부 기구, 지자체 기구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고 검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것입니다. 앞에 벌써 불법이란 말이 붙은 불법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가 정말 관련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시공이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사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할 확률이 다른 부분보다 확실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불법이기 때문에 소방대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처음에 지어진 건물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뭐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조영선 부회장. 저는 이 불법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게 예. 과연 우리 사회가 이 불법이라는 부분에 너무 보편화돼 있지 않나, 법을 어기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주택에 보면 옥상에 8분의 1 이상이면 층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모든 주택에 다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8분의 1이 시설이 설치가 돼 있으면 한 층수가 되나요? 예, 옥탑방들 얘기를 예, 하는 예. 거거든요. 단독주택에 옥탑방이 없는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발코니 확장도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도 불법을 하다니까 이제는 합법화 시켜줬거든요. 결국은 이 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라는 그거를 자꾸 심어주다 보니까 이런 불법에 대해서 너무 보편화돼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안전벨트 한 20, 30년 전에 안 맨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처벌받거나 뭐 이런 걸 안 느꼈듯이 지금 안전에 대한 사항은 불법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시 된다. 그냥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아까 홍보 프로그램 만들자는 게 예. 그런 취지에서 국민들이 무지한 게 불감증이 아니라 인지를 못한 문제로 풀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면요. 이번 세종병원 화재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2006년부터 원래 용도는 뭐였습니까, 그게? 뭐 이제 병원 용도인데 그래요? 그 예.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 변경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서 자기들 임의대로 변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 147제곱미터 규모의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이제 문제됐던 것이 1층에 있던 탕비실에서 발화가 돼서 결국 그것이 이제 연기를 타고 올라가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증축이 됐을 때는 특히나 이제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2011년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를 계속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면 안 과태료 내도 그냥 떼우고 간다. 과태료가 나와도 안 내도 또 그만인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2011년부터 3천만 원이 부과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터졌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뭐 과실치사 혐의가 갈 수는 있겠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도 1층에서 그 연기가 발생한 부분이 불법 증축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분명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특히나 그 환자들이 3명 정도는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전기시설이 차단된 상태에서 응급발전기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지금 불법 증축과 관련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병원 시설의 어떤 미비점들 이런 것들의 지금 전반적인 원인이 결국 이런 큰 사태, 큰 화재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영재 교수님. 예, 실제로 이제 이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 기준에 맞지 않게끔 시설이 관리되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소방 시설도 이 불법인 곳에 굳이 불법으로 그 공간을 만들면서 소방 시설을 거기다가 적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법에 체계화되어 있는 안 좋은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면제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축되는 부분에 관련된 위험성은 일반적인 다른 공간보다 훨씬 위험하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의 재료적인 측면이 이런 부분들도 값싼 재료, 또 이런 부분의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연성이 높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됨으로써 실제로 화재가 이곳에서 발생됐을 때의 위험성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공간으로 확대되거나 이랬을 때 위험성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런 불법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감수해서 그런 부분들의 처벌이라든지 규제를 받는 이런 위험보다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불법을 자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불법에 관련된 부분이 지적이 돼서 강제이연금이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최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를 않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은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불법 사항이 된다면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에 관련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 법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불법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는 위법을 해도 불법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군요. 민원인들의 이런 반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원상복귀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도 사실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배연 설비 관련 얘기입니다. 그냥 화재시의 그동안의 불보다도 사실은 유독가스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밀양 참사의 경우도 대부분 주식사로 밝혀졌는데요. 화재시의 유독가스의 배출 관련해 가지고 차단하거나든가 또 최소화시킨다거나 어느 방향으로 유도한다거나 배연 설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배연 설비는 이 법에는 이 건물은 해당이 없는데 과연 배연과 재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유독가스 대책으로.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물 규모가 큰 데는 다 재연 설비가 있거든요. 그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재연 설비는 막는 거 되는가요? 이제 배연은 연기를 빼는 거고요. 빼는 거고요. 재연은 아예 우리 소방꽃상 재연은 연기가 우리 호흡선으로 내려오지 않는 예, 아주 막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실효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천 사고를 밀양 화재를 다루면서 해야 될 게 왜 연기가 확산된 날을 먼저 다뤄야 되거든요. 예. 물론 재연 설비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방화구획. 이게 비트를 통해서 방화구획이 뚫린 거거든요. 방화구획은 열연기, 불꽃을 막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연기를 못 막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다뤄지고 예를 들어 재연 설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우선 스프링클러라는 거를 먼저 도입하고 또 밀폐 공간, 은폐 공간이라고 할게요. 은폐 공간에는 지금 소방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자 속의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다 면제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한 시설을 기본적인 걸 갖추고 재연과 배연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재연 설비나 배연을 해놓게 되면 지금 현재 관리 실태가 시공된 것들조차도 지금 효과 없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꼭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재연 설비도 중요하고 배연 설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천 화재라든지 밀양 화재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가 화재 초기에서부터 워낙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특히 화재가 발생한 직상층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몇 초 만에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초기에 차단을 못하고 확산에 대한 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화재 그 피해를 이제 그 유발시킨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2014년도에 21명이 사망한 장성노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이고 다 배연 설비, 재연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고 방화구획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되는데 현행 건축법에서 보게 되면 방화구획은 지상 3층 이상의 층에다가 층간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1, 2층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번과 같이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층, 3층으로는 연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노인이나 이런 정상적인 피난 행동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셨을 때는 당연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예. 뭐 저층은 조금 재난에 피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가요? 저층이고 피난층하고 가깝기 때문에 금방 피난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순한 개념에서 이제 그런 법이 도입이 된 것인데 예. 특히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연기의 확산, 특히 취침의 용도, 요양원과 같이 치료와 함께 거기서 숙박이 일어나는 용도 같은 경우에서는 심야 시간대 같은 경우에서는 화재 발견이 굉장히 늦고 심야 시간대가 아니고 예. 깨어있는 시간대라도 연기가 수직으로는 초당 3m에서 5m 정도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아무리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재를 인지하고 안전하게 피난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이제 방화구획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방화구획 말고 연기의 차단을 우선 할 수 있는 방연구획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방화 차단막은 저희들이 건물들에 가보면 조금 이거저거 설치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배연, 재연 관련 시설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층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으로 소방 방재 관련 이론이라든가 다른 나라 사례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층 관련 쪽이요. 일단 저층에 이번에 좀 스프링클러가 없던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예. 사실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지금 요양병원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개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 지금 일반 병원은 제외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중환자들을 그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피난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이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미방화협회 규정에 의하면 사실은 일반 병원도 중환자실 있고 하니까 요양병원 못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요양병원 법령만 지금 또 신경을 써버린 글쎄 거죠.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일반 병원은 거기서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환자가 있는 병원 시설에는 자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지켜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영재 교수님. 예, 뭐 이제 재현 설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연기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화재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재현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필요성을 제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재현 설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작동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의 연기를 일부 제어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사실상 대부분 건물 내에서 그런 것들에 기대하는 그러니까 재현 설비만 작동한다고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의 연기에서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현 설비는 설치하는 설계 단계 또 시공 단계 그다음에 유지 관리 단계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았을 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의 또 이런 중소규모의 이런 건축물에 재현 설비를 적용했을 때 과연 적용은 하더라도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하게끔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화 설비임은 더 분명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많은 화재들을 겪으면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관리가 안 돼서 터지지 않았다, 또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됐든간에 유지 관리상의 이런 필요성이 반드시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박재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화재가 확산되거나 연기가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구획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명확성들이 있어야 사실 일단 안전하게 화재를 한쪽 구석에 가둬놓고 그 이외의 대피 또 이런 구조 이런 진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물의 이러한 부분들은 소방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건축 구조적인 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안전성 건물에 대한 어떤 방내와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조금 첨언을 드리게 되면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외국에서는 저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앞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화재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인명 안전에 대한 개념이 결여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화재 안전의 선진 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보게 되면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재해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피난층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IBC 코드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하물며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까지도 반드시 피난층인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층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바로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그나마 있는 규정도 의료법에 보게 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실을 3층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완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의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그 충수 입원실 설치의 완화를 입원실 설치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화 구조하고 피난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화재 진행 단계별로 봤었을 때 피난 다음 단계에서의 대책인데 피난 다음 단계에서의 대책을 갖고 피난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규정이니까 이런 충수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첨언을 다시 좀 드리면요. 네, 거기 그 1층에 수평 지역에 있어서 그 피난 구역을 아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평 방향에 대한 피난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한 1m 정도의 피난 구역을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기가 수직 방향으로 3에서 5m 정도가 1초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연기에 의한 지식사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에 사망하신 분이 사실 대다수라고 봐야 되니까 이 수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니면 또 내려가기 힘든 상황에서 수평 방향에 지금 피난 구역이 설정돼 있고 안전한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방독면이 좀 있었으면, 비치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도 좀 법적으로 좀 지금 규정을 일상적인 건물들에서 방독면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까? 준비를 해놓고 다른 있는 뭐 뭐 지하철들은 다중시설 지하철 다중시설에 있는데 지금 네. 뭐 병원에는 따로 방독면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약간 제가 그 의견에 좀 반대되는 좀 말씀을 조영선 드리는데 부회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하시고요. 예, 예. 이게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방독면을 설치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정말 하재 시에 실효성이 있을런지, 오히려 그게 피난에서의 훨씬 더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하재 안전에 대한 투자나 시설에 대한 설치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것을 설치를 해야지만이 정말 그 효과성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기계적으로 합니다.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영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예. 재현 설비라는 부분이 100이라는 관리 수준과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스프링클러라는 거는 관리 수준이나 이런 비용이 10% 정도 든다고 봅니다. 재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저렴하고 효과는 예. 훨씬 더 한 10배 정도 높은 게 스프링클러라. 그래서 스프링클러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신축 건물에 지금 소급 적용 사례가 다중이용소 뭐 요양병원 이런 데만 있거든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나머지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위험한 시설은 지금 노후된 배관, 전선이 열화되고 이런 건물은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대비책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지금 연기 확산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화구역 말고도 계단 관리를 어떻게 해왔느냐. 예. 지금 저는 밀양병원에 세종병원이 논란 이유가 1층에 방화문이 있냐 없냐거든요. 건축법에는 5층 이상이면 분명히 피난 계단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제를 받은 건지. 방화문이라는 것이 불이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1층에도 방화문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밀양병원 말고 다른 데도 피난 계단 대상 건물들이 다 방화문을 1층에 누락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건 밀양병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물에 대한민국 건축법이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계단에 대한 법 적용이 잘 돼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떠한지, 이 두 가지가 이번 화재에서도 더 큰 비중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예. 또 지금 응급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발전기가 안 돌았다고 하는데 발전기는 사실은 병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생기나 이런 것들을 발전기로 하면 40분 동안에 정전이 생깁니다. 40분 동안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예, 정상 돌아도. 그래서 이거는 축전지 설비 같은 이런 UPS 기능, 정전이 없는 시설들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사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다루면서 지금 앞서 봐야 될 게 계단 관리, 방화구역, 그다음에 응급시설들에 대한 비상전원, 이 예. 부분이 한번 같이 봐줬으면 합니다. 그 사실은 저 이번에 세종병원 보면서 이렇게 화재가 나지 않은 다른 긴급 상황에서도 중환자들 정말 대피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좀 준비가 돼 있나 이런 걱정도 쓰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아까 얘기 나온 스프링클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 층수 제한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양병원만 적용시키도록 돼 있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기존의 병원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또 층수하고 상관없이 적용시킬 소급 입법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위험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런 이제 또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소급 적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이제 소방법에서 단독형 감지기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예.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형 감지 같은 경우는 사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고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부담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의정부 화재 이전에 있었던 건물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급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건물의 부담이라든지 또 건물의 전면적인 또 개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소급 적용을 이제 만약에 할 수 없다, 법적인 부분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안전한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 저리에 어떤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안전에 투자를 해서 그 성능을 상향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 항상 우리는 소급 적용은 안 되고 소급 적용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뒤쪽에 숨어서 예. 사실상 이런 부분을 좀 방치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 속에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군요. 네. 지금 저는 이 화재들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우선 반드시 해야 될 걸 스프링클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결국- 강조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소화기나 이런 옥내 소화전들은 다 수동이거든요.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스프링클러인데 비용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큰 데는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지만 규모가 작은 데는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한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예, 세대당 예를 들어서 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금 이제 소방산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 세대당 100만 원 정도로 어허. 지금 가격을 낮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국민들이 10분의 1 정도인가요? 예. 그러면? 예. 수용할 만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개발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좀 비용이 비싸지만 그 정도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비용을 낮추고 국민들한테 이걸 설득을 하고 그래서 스프링클러 있는 곳에서는 사람 죽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 습식이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화재가 난 곳에 발생 장소에 확대되는 걸 잡는 게 스프링클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천 화재에 오해가 생긴 게 뭐냐면 스프링클러가 동작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어도 불을 못 끈다는 거죠. 왜? 화재가 커지는 걸 잡는 게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게 스프링클러가 효과가 그러겠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스프링클러 관리가 안 돼서 불을 못 껐다는 방송에서 잘못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 분명히.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 간이형 스프링클러든 스프링클러의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산정할 때 대부분은 설치 비용으로만 국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당 100만 원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다중이용 시설에 이런 여러 이런 임대한 이런 영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들을 개수하거나 공사하는 동안에 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럼 과연 그러한 영업을 못하는 상황 동안에 이 손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누가 보상할 거냐. 이거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그 건물에 이런 각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이해와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서로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 기술적인 적용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한테 그 새로 익숙하게 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비트 공법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게 가연성, 인화성이 큰 물질들 어떻게 할 것인가, 방염 처리가 제대로 돼 있나,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단열을 할 때 외단열 시공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시공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중소규모 건축물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쉽게 보면 이렇게 스티로폼에다가 뭐 그렇죠. 외부에 이제 뭐 시멘트 재질 같이 시멘트 붙이는 이렇게 거.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단열재가 스티로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뭐 돌이라든지 시멘트 계열의 불연제 계열의 외부 마감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그 안에는 스티로폼이 된다는 것이죠. 쉽게 예. 말씀해 피부 하나만 벗겨서 우리가 건물에 피부 하나만 벗겨보게 되면 그 건물 외벽에 엄청난 스티로폼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의정부 대범그린 아파트 화재 이후라든지 계속적으로 강화했지만 그 전에 있는 글쎄 건물들은 말이죠. 아직 그대로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자면 그 이전 건물들이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대부분이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것들을 공사를 하는 경우에 비용적인 측면 또 사용 중지적인 측면 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도를 판단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개선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했었는데 영 교수님도 해법을 좀 고민하셨겠네요. 고민은 했죠. 예. 일단 그 드라이비트 공법은 지금 현재 새로 신규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과거의 건물들이 문제인 거죠. 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드라이비트
이 문제되는 것은 이제 빠르게 마르고 시공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스프링클러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 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꼭 주장을 했던 것인데 지금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빗 공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화재 예방 투자 예산 우선순위가 다등급, 라등급이거든요. 가나 다라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소방 예산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그 지원을 하자라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께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언론 발표를 보면 스프링클러 미비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네. 그래서 지금 법에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한 가지 좀 다르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재원을 투자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드라이비트의 공법으로 해당되는 이전에 소급 적용되어 있는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이전의 지연인 건축물들에 대한 지원은 해주되, 거꾸로 지금 6층 이하의 소규모의 건축물은 아직도 드라이비트 이 가연성 내장재의 사용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물들은 계속 이 사각지대에서 계속 지어질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건물 규모라든지 또 건물이 오히려 이런 드라이비트, 가연성 내외장재가 있는 그런 건물보다 오히려 더 오래돼서 취약하거나 더 노후화돼서 더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제한적으로 어떤 특정 항목이나 특정 품목에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형평성에 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면적인 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전부 다 분담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자구적인 노력, 건물주나 건물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게 맞지 제가 좀 않을까 다시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건축주가 당연히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어하지 거기에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법만 벗어나자는 거죠. 지금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법만 벗어나자 하니까 모든 법을 다 지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뭔가 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소방 점검도 예를 들면 소방 점검에 대해서 지금 소방 당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는 건축주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항목에 대해서 다 오케이 체크를 해야지 다음에도 이 업체를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세종병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금 병원 과장이 직접 체크를 한 그 리스트를 업체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건축주 입장에서도 자신이 투자하기는 싫은 상황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론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법적인 개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6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고층 건물에 대해서 과거에 드라이비트 썼던 건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 안에 들여놓을 것인가, 또 안 되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두 분 오갔던 것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질문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항상 그 소방관들 열악한 조건 속에서 헌신, 희생을 많이 하시는데 간혹 일이 터지면 또 책임 문제를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제천 참사 관련해 가지고 그 소방 공무원 직위 해제가 된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청원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서라든가 또 직접 일을 한 소방관들의 대처 능력은 어떻습니까, 조 부회장님? 지금 우리 소방 조직에 대해서 교육 훈련이 과연 잘 돼 있는가, 그만큼 비용을 써왔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에 밀려서 지금 소방관들이 처벌되고 직위해제됐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지원을 해주고 못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범죄에는 주범, 중범, 단순 가담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회는 중범도 아닌 아마 단순 가담자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방조직이 만약에 이번 걸로 해서
위축될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동안 사회 영역도 간혹 큰 범죄보다도 작은 범죄가 처벌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소방관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부족했다라는 미흡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해왔는가를 한번 봐주셨으면. 네, 그 우리나라 소방서와 소방관의 대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구조 능력, 구급 능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소방관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능력은요.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장비와 인적인 측면 그런 쪽 부분하고 연결이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적합하게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아쉬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소방관들이 잘못 대응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옆에서 지켜보거나 이렇게 보도를 보실 때 소방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에다가만 주술을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연소 확대 방지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이 있을 때 저 옆에서 보게 되면 왜 불에다가만 물을 끄지 왜 옆에다가도 물을 뿌리나라고 하는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뭐 특히 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소방관들이 그 용기를 갖고 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 소방관 관련된 증언 문제도 나왔고 예산 증액 문제 나왔는데 임 교수님, 네. 지금 실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보겠죠? 네, 특히 예산 문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많이 부족하죠. 2016년에 회계연도에 봤을 때 지금 예산이 10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대형 화재에 투입된 예산이 78억 원에 불과해요. 거기에다 3억 원 같은 경우는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 쓰인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18년 재난안전 사업 영 교수님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소방 설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소방 기본 장비, 그다음에 소방 공무원들도 확충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소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 아니잖아요. 국가직과 지방직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분들도 하나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뭐 지자체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산 부족에 있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장비들과 또 보급 시설들 이런 것들에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 이번에 특히 세종병원 화재 때도 3분 이내에 출동해서 초기 진압을 했던 거거든요. 네. 초기 진압을 했지만 그 병원에서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은 화재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의 정말 그 교육 실태라든지 소방 그 제어 능력 또 진화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뒷받침되고 또 좋은 장비가 지원되고 또 인력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영주 교수. 예,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예산이라든지 소방 예산이 크게 확충된 건 사실입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원으로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들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많은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체험관의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데에 들어가는 돈들은 많이 예산들로 이렇게 이제 충당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화재 현장에 적극적인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소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장비적인 문제, 지원적인 문제는 아직 그렇게 크게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또 이런 이 소방에 관련된 안전의 예산들이 대부분 직접 지원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방비에 포함되어서 이를테면 이제 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이제 지방에서 각각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에 관련된 예산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들이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집행 방식의 개선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지방 소방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라기보다 이제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소방 활동이나 예산이 이제 많이 집행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뭐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지방에서는 예전에 쓰거나 배분했던 예산에서 줄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결국 중앙에서 예산을 늘려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방에서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걸 실감할 수가 없게 되는 예.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양거푸 이렇게 대형 화재 참사가 있으면서 정부도 계속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다가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도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제한되고 문제가 있다고 봤던 시행령도 물론 개선해서 여러 가지 좀 강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죠. 최근에 지난 30일인가요? 30일에 여러 개 중에서 3개 정도가 입법에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의 최근 진행되는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아쉬운 점도 있겠죠? 지금 이제 화재 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 팀 구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접하면서 과연 그 팀들이 과연 현장을 알까? 현장을 알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토론을 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왔는가?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 물론 교수님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만나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태스크포스 팀에 과연 현장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 그분들이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김부겸 장관이 현장형으로 요새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제가 보는 현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현장인지는 몰라도. 아니요, 뭐 제가 한 얘기인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현장이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24년간 소방을 하고 있거든요. 예. 94년 이후부터.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듣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근데 부분적으로 그냥 지금 효과적인 일시적인 대안, 단기 처방만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과연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까? 문제점을 담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장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점이 아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큰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아까 우리 조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추적 관리가 되면서 정말 밑에 뿌리까지 이게 개선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굉장히 뜨겁게 모든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관심의 뒷전으로 가고 그것들이 추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도출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쪽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영주 교수님. 예. 저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들을 좀 더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도 이런 이제 입법들이 이제 몇 가지 그동안에 계류되었던 이런 시급한 이런 소방 관련된 입법들이 그중에 10몇 개월 만에야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이전에 이러한 법들이 없었을 때도 소방차의 어떤 도로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방 활동상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의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간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그전에 행정력들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입법 이전에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조치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한다고 할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런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입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법체계에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까 앞서 얘기가 나왔던 불법 증개축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법만 제대로 적용시켜도 지금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 같네요. 염 교수님. 네. 일단 지금 국회 방송이니까요. 국회에 네. 지금 계류되어 있는 지금 법들이 지금 5개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3개가 지금 통과가 됐죠. 네, 지난 30일에요. 네, 통과가 됐고 그 부분이 지금 일단 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 중인 그런 상태의 법이 결국은 2월이 넘어서 회기가 돼야지 또 다시 이제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소지가 지금 큽니다. 네, 여러 가지 그래서-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설날도 겹치고 이 국회 방송 해가지고. 보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소방 관련법 우선이니까 일단 좀 통과시켜 줄 수
주셨으면 하고요. 예. 특히나 아까 말했던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들에 대한 다시 재점검과 또 필요한 법들의 조속한 통과,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나 아까 그 소방시설 점검이 지금 사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소방 화재 발생 시에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특히나 이번 그 세종병원 화재 시에도 매뉴얼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피를 시켜야 될까, 어떻게 피난을 시켜야 될까, 이런 것들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명확한 이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하달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실제적인 훈련들, 특히나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인 이런 병원 시설 같은 데서는 이런 실질적인 피난 훈련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 교수님 의견에 조금 첨언이나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검업체들은 제대로 점검을 합니다. 원지적이라고 보통 현장용어로 표현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건축물은 A4 용지 80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80페이지를 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했을 때는 그 건물은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A4 용지 한두 장으로 줄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거냐를 봐야지. 어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소방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걸 하겠다. 근데 공권력은 그 모든 문제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건 기술자의 영역이거든요. 예. 민간 기술자들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기술자들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검업체들이 자꾸 하시는 분들한테 이 화살이 들어가는 걸 좀 방어하자면, 이분들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들, 감지기들이 살아났거든요. 예. 그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이건 시스템이 예. 좀 더 보완되면 되는 문제다. 그 부분은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 열띠게 해주셨는데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 관련 입법 관련 얘기는 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건축 건물주, 또 정부에서의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주문하고 싶은 얘기를 짧게 네 분 돌아가며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른쪽에 영보른 교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화재 사고는 결국은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의 검토, 또 점검의 실질적인 점검, 또 매뉴얼의 정확한 매뉴얼을 확보한 후에 그것을 또 이 공공성이 있는 건물들에 하달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피 훈련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대성 교수. 네, 국민의 안전은 더 이상 정치도구나 정쟁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아픈 이번 그 밀양 화재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 이번에도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대부분이 소방차가 원활하게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법들인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방관들이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든타임 5분은 소방관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회,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조영선 부회장. 지금 이 답은 제가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또 그랬죠. 하나의 답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지 않을 거다, 국민들이 수준이 안 될 거다,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해야 될 일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우리 국민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밀양이나 제천화재로 얼마나 많은 좌절감, 이런 걸 느낍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정부가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예산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모든 걸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하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영재 교수님. 예, 저는 뭐 국회, 정부 또 우리 시민분들한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형 재난이나 사고를 겪으면서 항상 우리는 새롭게 뭔가를 더 규제해야 되고 강한 규제를 더 요구하고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것들,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우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펴본 이후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 또 규제,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제도만 만들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또 이런 계속 지속적인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들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되풀이되는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안전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들은 안전 점검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여야 또한 서둘러서 법안 손질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